유럽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이제 냉전 붕괴 이후에 방위 산업을 많이 생산 라인도 줄이고 했던 것을 반성하고 유럽 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유럽 국가들은 무기를 살 때 유럽 국가들끼리 무기를 사는 비율을 올리겠다고 아예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유럽 강국들과 우리가 경쟁해야 될 요소가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 방산의 앞으로의 전망은 이 경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방산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통해서 이윤을 좀 많이 획득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활용해서 인력도 늘리고 또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부분도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경쟁력도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더 찾아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네.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방종관 전력개발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심지어 어서 오세요. 방 선생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방산.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예, 뭐 군에 있을 때 주로 이제 방산 쪽에 관련된 무기체계 관련된 일을 뭐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방산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각광받는 건 팩트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얼마까지 더 성장을 할지, 그래서 트럼프 시대는 또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수출을 굉장히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연말이고 또 네. 새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방위 산업 뭐 세계 글로벌 방산 시장의 여건은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각국에서 무기를 사는데 투입하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각국들이 왜 그런 무기를 사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잘 짚어볼 필요가 있죠. 결국은 네. 이제 세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왜 불안정해지고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있죠. 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이제 현상을 변경하고 싶은 국가들이 있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국가들이 있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각국은 그 불안정성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돈을 이제 무기를 사는데 투입할 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죠. 네. 그러면은 우리의 그런 방산은 어떠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쟁이 점점 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산이 다른 데랑 경쟁을 해? 그렇죠. 경쟁할 나라가 별로 없지 않나요? 유럽이죠. 유럽도 다 이제 무기 잘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2022년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죠. 네. 벌써 2년 반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이제 냉전 붕괴 이후에 방위 산업을 많이 이렇게 생산 라인도 줄이고 했던 것을 반성하고 네. 우리의 유럽 자체적으로 방위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전략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게 올 3월 달에 나왔고요. 그게 유럽 방위 산업 전략서입니다. EDIS라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유럽 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유럽 국가들은 무기를 살 때 유럽 국가들끼리 네. 유럽 국가 내에서 무기를 사는 비율을 40%까지 2030년까지 40%까지 올리겠다. 2035년에는 60%까지 올리겠다고 아예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럽 강국들과 우리가 경쟁해야 될 요소가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제 내년도 앞으로의 그 우리 방산의 앞으로의 전망은 이 경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방산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통해서 이윤을 좀 많이 획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인력도 늘리고 또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부분도 이제 늘리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경쟁력도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상대적인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기회를 더 찾아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다양한 산업들을 취재하다 보면은 그동안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서구권에 있는 국가들이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산업을 안 했냐 라는 걸 이제 따져서 이제 역순으로 가다 보면은 그 나라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 일을 하기 싫어하더라. 뭔가 워낙 험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 싫어하더라. 예를 대표적으로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것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가의 나라의 기업이 있어도 일을 안 하더라.
근데 혹시 방산이라는 거는 네. 일이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유럽이 이제 따라올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할 만한 일할 사람이 있는지와 그럴 그 증설하는 속도가 빨리 붙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돈의 문제와 네. 그 다음에 어떤 문화에 관한 문제가 있죠. 돈의 문제는 뭐냐면은 유럽 사람들은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유럽에서 큰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단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방위 산업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이라는 능력이 있었으면 그걸 10 내지 20까지 다운을 시켰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각 국가에서 결국은 세계가 이렇게 평화로운데 내가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국방비를 올리는 이런 거에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래서 각국 정치 지도자들, 특히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국방비를 더 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점점 낮추고 그리고 그 줄여진 국방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라든가 네. 이런 거에 쓰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표를 더 받겠죠. 네. 그게 이제 유럽의 그 국방 예산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던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 그 과정에서 주로 독일이 해당되는데요. 네. 어떤 이념적인 문제, 다시 네. 말해서 무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피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세상이 평화로워질 건데 굳이 우리가 무기를 연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NGO라든가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송이나 네. 또 이런 걸 통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점점 방위 산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떤 대학에서 무기와 관련된 연구를 한다. 그와 관련된 기술을 한다. 세미나를 연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평화로운데 네. 무슨 무기를 연구하고 전쟁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죠. 네. 불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네. 현실의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대비해야 되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예. 이제 나라들마다 이제 잘 만든 무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항공모함은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잘 만들진 않을 것 같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슨 또 미사일, 우리는 이제 미사일 같은 것도 중형 내지는 하여튼 이런 거 좀 잘 만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차 잘 만들고 또 뭐 잘 만들어요 우리? 새로 그 비행기 포탄 뭐 이런 거 잘 만들고. 네, 포탄 잘 그렇죠. 만들고. 예. 비행기도 잘 만드나? 최근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강점들이 좀 있을 거고 예. 또 각자 이제 강점들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제일 강점 있는 분야는 제가 생각했던 데가 대충 맞나요? 조금 큰 틀에서 보면요. 네. 이게 해양 국가냐 아니면 대륙 국가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전통적으로 대륙으로부터 위협이 오고 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은 주로 지상 무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차. 그렇죠. 독일의 이제 전차 장갑차 네. 우리가 많이 뭐 레오파드 전차 뭐 이런 거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대륙 국가이고 대륙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상 무기가 많이 발전하죠. 네.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해양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해양 국가들은 그 해양력을 통해서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만든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뛰어나고 음. 그런 부분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말고 그러면 조금 우리의 경쟁자가 될 만한 나라들은 제가 이제 유럽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독일은 인건비가 맞나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예를 들어 독일에서 뭐 체코나 폴란드 같은데 공장 지어서 그 독일 기술로 좀 저임금 노동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래나 이런 생각 잠깐 했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유럽 내에서 이제 협력을 통해서 장점이 뭐냐면 방산업체들도 그렇게 했을 경우는 EU라는 조직에서 결국은 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각종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내에서 방산업체들끼리 합작 회사를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예.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트럼프가 사실 전쟁 뭐 24시간 안에 끝낸다 어쩌면 네.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4시간은 아니지만 전쟁 오래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러면 이스라엘 빨리 끝내, 그 다음에 저 우크라이나도 빨리 끝내. 이러면 사실상 다시 지구상에는 그 전쟁이 뭐 현재 벌어지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그 중에 하나가 줄거나 또 두 개 다 종전이나 휴전이 되면은 이제 각국들도 국방 예산에 투입하는 돈을 줄일 테니까 방산 시장도 줄어들 거 아니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사례를 들어볼까요? 196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죠. 네. 네. 19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 드니까 야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이런 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너희들이 안보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라. 이게 닉슨 독트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70년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방위 산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1975년도에 공산화됐죠. 공산화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은 돌이켜는 현재 상황을 다시 대칭해서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휴전이나 종전이 되는데 네. 우크라이나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으로 종전이 되면은 동유럽 국가들은 조금이라도 안심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영토를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종전이 됐다. 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로 간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폴란드,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더 위기감을 느끼겠네요. 유럽 사람들은 자신의 그 방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70년대에 느꼈던 상황과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유럽 방위산업 전략서의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가 앞으로 계속 예상되는 러시아의 위협에 우리가 유럽이 통합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방위산업을 더 육성해야 된다. 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결국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어떻게 종전되느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네. 유럽 국가들은 자신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른바 재래 무기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만드는 무기들이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서로 사용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네. 조금 이제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통상 전쟁을 볼 때 어떤 데서부터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느냐 하면은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해서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 전쟁, 네. 전쟁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CNN에서 영상을 보시면 뭐 버튼을 탁 누르면은 폭탄이 떨어져서 뭐 이라크의 국방성 건물이 부서지고 네네네. 이런 식의 이제 상상을 해왔죠. 예. 반면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60년, 70년 된 전차가 돌아다니면서 네. 전투를 하고 병사들은 수류탄과 소총으로 참호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미사일로 버튼식의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수류탄과 소총과 수류탄으로 참호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첨단 전력에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들은 이라크라든가 걸프전에서 나왔던 그런 식의 전쟁을 한 80% 정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내지 20%는 여전히 참호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반면에 경제력이 제한되고 국방 예산이 제한되는 국가들은 참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류탄과 소총으로 싸우는 전쟁을 한 80%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사용하는 전쟁을 한 10% 내지 20%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게 비중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첨단의 전쟁과 고전적인 전쟁이 같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국방력이 첨단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네. 전쟁의 본질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그 CNN인가 뉴욕타임스구나 그 네. 보도 보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승인을 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로 장거리 미사일 쏠 거라는 이제 뉴스가 좀 나오던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꽤 확전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러시아가 정말 전략적 무기를 좀 갖고 나온다든지
왜냐면 이제 본토 예를 들어 모스크바 뭐 이런 데 공격당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는 가능성이 높진 않겠죠. 미국이 허용한 무기가 어떤 무기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뭐 에이테킴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이테킴스는 기본적으로 165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쏠 수가 있고요. 네. 좀 더 멀리 날아가는 건 한 300km까지 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300km는 모스크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요? 우크라이나 예. 국경에서 그렇겠죠,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약 450km에서 500k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네. 그 범위는 모스크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 미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드론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네. 아, 그럼 이제 그 크루스크나 그런 정도 아마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러시아의 영토 중에 네.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도시 이제 이런 정도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도 허용 안 하다 이제 그걸 네. 이제 허용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뭐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나 현재 국경 혹은 현재 점령지 정도를 상태로 두고 뭐 정전 내지는 뭐 휴전한다 이제 요 정도로 혹시 보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이 전쟁은 좀 마무리가 될 거로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시기의 문제와 이제 방법의 문제가 있겠죠. 네. 시기의 문제는 내년도 전반기에 또는 이제 어쨌든 내년도에 휴전 또는 종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뭐 푸틴, 또 젤렌스키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네. 6.25 전쟁도 스탈린이 사망하면서부터 이제 휴전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이제 전반기 또는 이제 내년도에 휴전 협상이 또는 종전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이 뭐냐?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는 뭐냐면은 영토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휴전 또는 종전을 하자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그러면 러시아나 이제 러시아를 휴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정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조건을 추가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미국의 지원이 끊어질 경우에 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영국의 이제 더 타임즈에서 보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무기를 개발하면 몇 개월, 뭐 1, 2년 이내, 몇 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싱크탱크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걸 지금 현재 아니다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쟁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 방산의 그 어떤 거대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은 못하니 결국 미국이나 뭐 다른 서방국들로 팔았던 포탄들이 소모되면 그러니까 얘네가 소모되면 어쨌든 뭔가를 채워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수출을 했던 것도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종전이 되면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계속 늘려요? 예, 이제 이 문제와 이제 연관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앞으로 이제 종전 또는 휴전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국가적인 재건 과정을 거치게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방위 산업도 또는 우크라이나도 군사력을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미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방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독일, 스페인은 장갑차 공장을 이미 만들고 있고요. 네. 독일은 지금 전차 공장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곡사포 공장, 프랑스와 튀르키예는 드론 공장, 생산 공장 이런 것들 이미 우크라이나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좀 뭐 포탄 생산 공장 이런 부분들을 우크라이나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군사력 재건 과정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네. 사실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방산 협력을 우크라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네. 방산 협력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뭐냐면은
슬로바키아, 체코 옆에 슬로바키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와 일부 영토를 접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선에서 선거 공약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슬로바키아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국익을 위해서. 그걸 허용해 주면서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지 네. 방산협력은 그와 다르다. 방위산업협력은. 왜냐하면 방위산업협력은 앞으로 협력을 통해서 무기를 같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 관련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공약을 어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살상무기 지원을 방산협력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쉬운데 그거는 사실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의 어떤 앞으로 열리게 될 군사력 재건 과정에서의 방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이런 지역에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폴란드, 체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 이렇게 합작 공장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군사력 재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사력 재건 과정에 참여하는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최소한의 그런 노력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 정도가 될 만큼 우리의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가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태는 맞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동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평화에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서로 공격을 안 하면서 평화가 유지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튼튼한 안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나 뭐 생산 능력 같은 거는 꽤 많이 올라온 상태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이게 뻗어나갈 만한 환경은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설령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나 이런 걸 또 준비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요구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활약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이렇게 무기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건지는 좀 모르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만 이왕 만들 거라면 우리가 만드는 게 그래도 또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우리의 방산 이야기 함께 좀 나눠봤고요. 근데 방산 회사들 얘기를 좀 많이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그거 좀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닿으면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방종관 전략개발센터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